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이제 집권 여당이 되셨어요. 국민의힘 먼저 갑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네네. 네, 오늘 취임식 이게 이제 오늘 마침 취임식 날 사실 여의도 하늘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무지개가요? 예, 마른 하늘이었는데. 마른 하늘길에 무지개요? 구름 위에 무지개가 떴어요. 떴어서 네. 다들 오늘 뭐 여러 군데 사진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요? 다양성과 그런 성의 통합과 화합을 이루라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신호가 아닌가 싶은데. 네. 예, 지금 오늘 그 취임식은 그 이제 20명의 또 우리 국민을 대표할 만한 분들의 이제 이 참 스토리가 있는 분들이 나오셨고 또 그 뭡니까 저 헌법 읽을 때는 병역 명문가 또 저 이전에 천안함 때 그 부상을 입었던 우리 군인 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읽었는데 참 뭉클한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되셨죠. 대통령 취임한 대통령은 취임사도 나름대로 굉장히 치밀한. 예. 잠시만요. 예. 거대 야당 책임지는 박성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저희 거대 야당이라고 네.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대 다수당입니다. 네. 예. 야당이라고 하니까 네. 예, 좀 아직까지는 실감이 안 나는데 인사만 하고 가만히 계세요. 그럼 인사하세요. 오늘 뭐 인사만 합니까? 네네. 인사만 하시고요. 예, 박성준인데 축하는 드려야죠. 그래도 네. 예, 축하드리죠. 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만큼 역사에 또 책임 있는 자리고 그렇죠. 지금 한국의 대내외적인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또 출발을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책임이 더 클 거라고 생각되고요. 국민을 위해서, 네, 민생을 위해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가장 윤석열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네. 역할인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합과 화합이고 또 네. 여야의 어떤 협치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죠. 최영두 의원님 좀 타셨어요. 오늘 취임식에 계셨군요. 네, 취임식에 바로 이 햇빛을 바로 보는 자리였기 때문에 네. 한 1시간 반 이상 앉아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 취임식에서 좀 눈에 띄는 장면, 나한테는 이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다. 그 국회 이제 정문 쪽에서 내려가지고 쭉 그 국민들이 앉아 있는 그 좌석 사이로 걸어오면서 쭉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했고 그것이 이제 국민들과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는 장면이 참 감동적이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명의 이건 뭐 어느 대통령 취임식에나 사실은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에는 탄핵 직후에 이룬 선거에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그건 한 10년 만에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역시 취임식이란 게 새로운 정부의 어떤 과제와 또 통합의 의지 같은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 참 나름대로 뭉클했다 생각이 들고 근데 이 윤 대통령은 우선에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감내신 국민께 경의를 표한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당면한 전 세계의 팬데믹 위기 또 교육 질서의 변화, 공급망의 재편, 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여러 난제들이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민주주의 위기로 인해서 너무 양극화되어 있다라는 걱정도 같이 했습니다. 이건 예.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박성준님 이야기했습니다만 성자 독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자 독식이라는 게 항상 우리 민주주의에서 큰 문제로 꼽혀왔는데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고 있는 곳이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다 했고요.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은 성자 독식이 아닌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모두가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런 강조를 최영두 했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제가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냐면 저도 이제 오늘 축하만 드린다고 했는데 최영두 의원님이 얘기를 해서 그런 건데 저는 이제 가장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의 그 취임사를 보면 하나된 대한민국을 강조했는데 재건이라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재건이 보통 망가진 거에서 다시 일어난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 거기에다 또 반지성주의 뭐 이런 민주주의 위기라고 얘기했어요. 민주주의 위기라는 용어를 썼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이 되는 거고 전 세계에서 그만큼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든가 또
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 세계 모델이 되고 있는데 민주주의 위기라는 부분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저는 좀 의아스럽고요. 또 하나가 자유란 용어를 많이 쓰셨더군요. 근데 그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자유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그 자본주의 역사 과정들을 보면 자유를 내세우면서 오히려 가진 자를 위한 대변하는 것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외된 약자를 위한 보호 이런 복지 정책에 대한 강화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빠졌고 특히 이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한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던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좀 없다라는 것이 조금 안타깝고요. 또 이 취임사에는 대내 정치도 중요하지만 대외 정치에서의 국방 안보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이 국방 안보를 찾을 수가 없어요. 혹시 있었나요? 내가 그거 좀 없었다라는 게 취임식 직전에 우리 마라도, 독도, 또 연평도, 또 최전방 그 군인들이 지금 그 현안을 다 국민들 앞에 설명하고 네. 철통같이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 시작으로 제가 그냥 오늘 출발하셨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예의에 벗어날 수 있어서 제가 딱 3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딱 간단하게 그냥 워딩으로만. 네. 재건이라고 했을 경우는 무엇을 위한 재건인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게 드러나 있지 않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자유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경제적 자유의 확대라는 것이 가진 자를 위한 확대로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국방안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국방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수 정권에 나왔는데 이것이 언급도 해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좀 아쉬움이 나왔습니다. 자유가 35번이나 언급됐어요. 예. 네. 그 문제는 이건 이제 사실 자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 가치, 진보의 가치 넘어서는 근대의 가치입니다. 네. 시민사회, 국민국가의 가치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이야기, 자유는 성자 독식이 아닌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보편적 복지라든가 보편적 교육 기회라든가 기회의 균등이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연대와 파괴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지금 여러 가지 내로남불이라는 게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과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첫 조각이 그랬느냐도 우리도 내부적으로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 또 이것은 계속 우리가 하나 지켜야 될 가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치적인 그 재건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지성주의라는 건 사실 보수 진보 모두에게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과학과 진실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좌도 그렇고 우도 그렇고 자기들끼리만 소통하고 이게 사실은 그래서 미국 정치라든가 세계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치적 부족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뛰어넘자는 것인데 그 부분은 이제 실제로 나중에 정부를 운영하면서 실천으로 보여줘야겠죠. 윤석열 정부가. 취임사는 여기까지 또 얘기하고요. 그리고 로텐더홀 국회 가운데 가장 큰 홀이 로텐더홀인데 거기서 오늘 취임 연회가 있었죠? 3시에 있었습니까? 3시 한 4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하고 그 이제 3부 대법원장 그리고 감사원장 국회의장이 오셨고 김건희 여사도 오셨고 김건희 여사 오시고 그리고 또 외교사절 또 국회의원 또 전직 국회의장님들 또 거기서 인사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원내대표님 또 상임위원장님 여러 박성준 의원은 안 가셨고 저는 요즘에 바빠요. 선거 치르는 선거 준비하는 제가 이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비서실장을 맡아가지고 높으신 분 됐어요. 지금 또. 열심히 또 서울시장 선거를 치러야 되기 그리고 때문에. 밤에는 신라호텔에서 또 만찬이 있죠. 거기도 가셔야죠, 최영도 의원님.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이제 국회의원들 거기는 외교사절단만 가는 거니까요.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외교사절단만 가는 거니까. 자, 용산시대 어떤 일이 있을지. 용산시대 좀 바라는 점이 있으면 박성준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라고 할까요? 결국은 저는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5년에 대한 청사진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그 이후에 한국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단순하게 선거의 승리자로서만이 아니라 진정하게 대통령이 5년 동안 우리나라를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또 국민에게 설득해 주시고 네.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국민의 앞에 전면에 나서서 나는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내가 꿈꾸는 나라는 이런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과 함께 가겠다. 내가 이런 나라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대통령 당선인이 되고 지금 취임했을 때까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새 아쉽습니다.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될 숙제들은 뭡니까, 최영도 의원님? 지금 지적했다시피 코로나 극복, 네. 코로나 위기 아까 이제 그 손실보상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손실보상 재원이 과거에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국가 빚을 400조를 냈습니다. 한 달에 2천억씩 빚을 냈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예전과 좀 입장이 달라지시고 아닙니다.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지금 근데 이미 이제 물론 난 우리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2월 달에 예결위 때 제가 물은 질의에 깜짝 놀랄 답변했습니다. 이 국가적 재정 여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대로 물려받은 겁니다. 물려받은 상황에서 이 곤혹스럽습니다. 더 이상 국가 부채를 내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세출 조정도 하고 당면한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당장 추경안을 만들어야 되고요. 추경안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과 협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 재정의 엄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재정 상황. 그리고 3고입니다. 3고. 3고가 뭐냐면 환율, 물가, 금리 그리고 재정 적자, 무역 적자, 쌍둥이 적자가 20몇 년 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네. 대외적 상황 굉장히 안 좋죠. 이런 상황을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당장 경제 안보 경제 그리고 대외 환경의 위험 퍼펙트 스톰이라 불리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이제 저는 그래서 국회가 상당히 좀 주도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최영도 의원님이 얘기해서 제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그 인사청문회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미 윤석열 당선인 당시도 그렇고 좀 추경호 장관도 재정 건전성을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네.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는 내가 50조가 뭡니까? 100조 해서. 아니 50조 했죠. 100조도 얘기했습니다. 50조 했죠. 알겠어요. 100조 처음에 얘기하다 50조까지 내려왔는데 50조 편성해서 소상공인 다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지금 딱 대통령 취임하고 지금 보면은 50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17조 지난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쪽으로 가고 이거 약속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약속 지킬 겁니다. 그전에 이미 이 얘기가 약속을 오히려 이제 함정이 되고 있는데 많이 지킬 거고요. 뭐 지켜 주시면 고맙겠는데 지금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경제 정책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고물가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고금리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양적 진축 정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동안은 양적 완화 정책이었는데. 예. 그럼 우리나라가 그러면 정책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지금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좀 남아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고요. 예. 그 여기까지 이전에 이미 하고 이제 공약을 내세웠던 것들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른 거죠. 이슈로 단답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취임식 날이어가지고 할 일이 많아요.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단답형입니다. 박성준 의원님. 참 준비가 안 됐구나. 왜요? 네, 여러 가지 봤을 때 법무부 장관의 우리가 이제 체급이라는 게 있는데 네. 법무부 장관의 체급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도 왜 이렇게 못했어요? 서로 못한 거죠. 왜 그러냐면 상대가 못하면 하는 사람도 잘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한동훈 후보자가 못하니까 지금 민주당이 의원들이 스텝이 꼬였습니까? 서로 스텝이 꼬인 거죠. 뭐. 아니,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신이 지명한 배경이 뭐냐 따져 묻고 이것이 법치주의냐 네. 이 당신 뭐 보복수사 하려는 것이냐 민주당 오르셔야 돼요. 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말한 말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네. 그 문제는 입장이 분명해지고 오해라든가 또는 지명의 배경을 분명히 밝힐 수 있을 텐데 네. 좀 헛발질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상당히 그게 소곡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그런데 아마 그렇게 했으면 한동훈 후보자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무부 장관은 과거 추미애 장관 이런 분들하고 이제 격이 다른 장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검찰 수사지휘권이 없습니다. 검찰 예산권도 검찰한테 이제 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을 장악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당신 뭐 할 거냐. 이게 물어보고 당신 임명 배경이 뭐냐라고 좀 따져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이 없이 딸 논문 가지고 하다가 그냥 이모 교수가 쓴 걸 이모 교수가 썼다고 해서 망신을 당하는 민주당이 자충수되고 말았습니다. 큰 이제 맥락과 이제 부분적인 것들은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내공이 있는지를 좀 짚어줬어야 되는 건데 그게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것이죠. 네. 최영도 의원님이 그럼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을 좀 물어봤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 부분을 좀 인정합니다.
최영두 의원님, 네. 정호영 한 말씀 더 드리면 네, 법무부 장관 할 정도의 체급은 아니다. 알겠어요. 예, 그 역할이 좀 다른 역할이 있어요. 네, 제가 체급이 안 돼, 말씀드릴게요. 체급이. 시간을 주시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곤혹스럽습니다. 곤혹스러운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친구에서 했다는 거는 그건 뭐 얼토당토 하는 말이고 대구에서 살았던 사람과 서울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40년 지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발탁 배경은 이거 같습니다. 이거 보건복지부인데 지금 우리 보건이 이게 딱 위기가 팬데믹이 생기니까 경제고 복지고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 상황이어서 보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건에 방점을 두고 이런 보건 의료 시스템, 팬데믹을 대응 시스템을 하는데 그게 누가 좋을까를 한 컨셉은 의사 출신의 대형 병원장, 왜냐하면 현장에서 다 해봤으니까 그 원격 의료 문제 이런 것도 함께 좀 풀 수 있는 분을 원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아마 서울에 있는 큰 종합병원장을 사실 제안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래요? 청문회라는 게 얼마나 험합니까? 그리고 장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사례가 있고 해놓으니까 그분들이 뭐 고사를 해서 그래서 저 대구에서도 큰 팬데믹을 겪었던 경북대학 병원장 출신을 이제 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근데 그 부분은 뭐 근데 후보자 본인이 결백하다고 주장을 하니 국회에서 좀 엄히 좀 따졌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준 의원님. 이미 이제 정호영 그 보건복지부 장관은 민주당 얘기하기 전에 국힘 의원들 다 얘기 들어보면요. 뒤에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장관으로 자격이 없다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최영두 의원님. 아니, 제가 더 얘기하면 안 될까요? 민주당 의원들은 정호영 후보자 임명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국힘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국힘당에서는 지금 오히려 의원들이 다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얘기하는 상식적 수준에서 멀어져 있는 후보 아닙니까? 그리고 공정과에서도 너무나 멀어져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친구가 이런 거예요. 친구를 임명했는데 그 친구가 대통령에 부담을 주는 형국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은 뭐냐면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는데 공정과 상식이 가장 멀리 있는 친구가 지금 장관 후보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러니까 친구는 아니고 내가 이제 안타까운 일 때문입니다. 저 다수당이기 때문에 청문회 부적격 의견을 넣으면 굉장히 그게 무게가 다릅니다. 그래서 부적격 사유를 정말 밝히고 문서를 밝히고 하면은 사실은 대통령도 부담스러울 테고 할 텐데 지금 전 영역에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하지 않는다거나 총리 인준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러 보니까 이게 전체가 옥석이 함께 타버리는 옥석이 정말 그야말로 구분되는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6분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그거에 더불어서 정호영 장관 관련된 부분은 저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대통령에게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럼요. 예. 그야말로 법치를 내선다고 하면은 지금 편입학 관련된 부분 있죠. 다 전수조사에서 정말로 추상과 같은 법치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윤석열 대통령이 박수 받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덮고 그냥 간다고 하면은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덮지 못할 거고요. 지금 오히려 수사와 그 수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밝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전공법을 써서 아마 그 당사자도 수사를 바라는 거 아니 전수조사를 바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수사 대상이죠. 지금 수사해서 당연하죠. 이 관련된 내용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겠죠. 9079님께서 정말 일하는 대통령이 일 바라봅니다. 허울만 있는 대통령 말고요. 김진희님은 새 정부가 열렸으니까 잘 될 거라고 좀 지지해 주세요. 말 많이 하지 말고요. 얘기합니다. 7729님. 저보고 하는 얘기가 지지해 주세요. 5년 동안 부디 하나 된 대한민국 국민이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정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실지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 진정한 자유를 보여주실지 궁금합니다. 9449님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나라를 자유롭게 다스리지 말고 국민을 하늘처럼 생각하고 맞습니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05님 이렇게 부탁합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요. 청문회가 이제 마무리됐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여기 이 전국은 이번 주 정도는 저는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좀 생각을 저는.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민주청문 표결해 주시는 거죠?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지도부가 하는 건데 일단은 이제 정호영 장관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여당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정리를 이번 주에 해줘야 다음을 넘어가는 것이지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하나 덧붙이면 짧게 한 1, 2분만? 아니요 30초. 30초. 아무튼 얘기가 많아요. 지금 이제 사실 이게 뉴노멀이 됐습니다. 취임한 대통령이 사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만 참 이례적으로 높았지만 사실 문 대통령도 득표율은 참 낮았을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대통령 바이든 트럼프 보면 다 30% 40% 이렇게 초기부터 나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대통령 지지도가 낮는 이런 유노멀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결선 투표라든가 동거 정부로 협치하는 스툴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미국은 워낙 연방 정부 각 주정부가 의회가 세기 때문에 우리랑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참 대통령제가 어떻게 보면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난 잘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문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고 했겠지만 청문 보고서를 정확하게 해서 부적 의견을 정확히 밝히고 네. 그다음에 국회가 다수당인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전국을 다 이끌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는 점 고치가고 하면은 이 소수당 정부가 왜 안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발차는 시켜주시고 하나하나 좀 가르쳐 주시라. 저는 여야 지도부가 다 그런 고민을 네. 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 네. 야당이 네, 네.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자, 예. 네. 민주당은 또 지방선거 고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방선거 고민 깊죠. 네. 저는 이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제가 비서실장 맡고 네.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대선 다음에 아직 이제 구도 설정이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선거 구도와 더불어서 서울시장 구도가 이제 잡히고 있는데 이번 주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다음 주부터는 결국에는 이제 저는 선거 구도가 잡힐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어쨌든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이재명 후보님이 지금 인천 계양을에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나왔고요. 또 경기도의 김동연 또 우리 서울의 이제 송영길 이 부분이 이제 얼만큼 연대하고 지금의 이제 윤석열 정부와는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은 또 지지자들이 얼만큼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약간 난 그래서 사실 안타깝습니다만 뭐 송영길 대표도 참 존경하고 또 소신도 존중하는데 이게 지방선거의 단추를 잘못 깬 거 아닌가 싶어요. 지방도 치는 이 중앙정치가 아니라 정말 지방 자치를 위한 아무리 서울이 큰 지방정부지만 것인데 갑자기 이제 서울시민이 됐던 분 또 이 지방선거랑 같이 이루어지는 보궐선거에서 그 성남시장하고 경기지사 했던 분이 갑자기 인천에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지방선거가 무엇이냐 그리고 지방선거로 인한 보궐선거에 대한 이 전체적인 것들을 너무 원칙을 흐트러뜨려 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통령 얘기하는 어느 날 검사하다 검찰총장하다 대통령 나오는 경우는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 법치와 공정과 그거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1년 반이나 걸친 정치 훈련도 안 받은 분이 어느 날 나와서 이렇게 또 대통령 당선이 됐고 우리 정치권이 지금 반성해야죠. 지방선거는 서울과 경기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국정 수행에 대한 능력을 평가받은 분들이 나와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 정말로 누가 능력이 있느냐 또 지방을 위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누가 더 잘할 수 있냐 또 선거로 치러진다고 보고 그것도 심판대 있다고 봅니다. 저도. 네. 다 시민들이 심판하시겠죠. 심판하실 텐데 안타깝습니다. 저 남의 당 이야기지만 뭐 그 이야기 안 할게요. 요새 너무 여유 있어. 여유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지방선거 얘기만 네. 나오면 최영도 의원님은 여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방선거 서로 오전적이니까. 지금은 이제 대통령 이제 취임하고 키를 새 정부에 대한 기대론이 워낙 이제 더 높다고 봐요. 네. 그렇지만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정도 되면서 지방선거 또 가열이 되면서 지금은 예열 단계인데 가열이 좀 돼야 되는 거죠. 그 가열이 돼서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윤석열 정부와는 또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얼마큼 좀 호소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최영두, 박성준, 최가박당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긴 하루인데 마지막까지 애써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잠시 숨 좀 돌리고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